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상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엔지니어를 위한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입니다.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오면서 느낀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료 개발 도메인에서 발생한 문제들이지만 현업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메인 전문성이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 언급된 엔지니어에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는 포함이 되지 않고 지도학습과 딥러닝의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모델과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상세 사례 두 가지를 통하여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목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학습의 정도에 따라 왼쪽 관역 그림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모델이 개발되는데요. 좋은 모델, 즉 굿피팅이 되기 위해서는 분산과 편향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렇듯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은 대부분 분산과 편향을 줄이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은 데이터셋과 도메인을 고정해 놓고 모델의 아키텍처를 변경해 가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개발법입니다. 산업계에서 수많은 노력으로 만든 소타 모델들로 우측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셋과 도메인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특정 도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교하게 학습된 가중치를 유사한 도메인에 적용하였을 때 도메인 전문가에 준하는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곽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제가 사내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받고 43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교통표지판 분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교육에서 배운 편향과 분산을 줄이는 수많은 테크닉을 적용하여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챌린지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학습을 하기 전에 하나의 CNN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활용하고 티스니 알고리즘으로 차원 축소하여 가운데 그림을 얻었습니다. 학습을 전혀 안 했는데도 눈으로 봐도 분류가 가능한 수준의 피처임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CNN 모델로 나이브 튜닝을 하였을 때 오른쪽 표와 같은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미 눈으로 분류가 다 되는 상태인데 추가로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소타 모델들을 제가 추가로 개발하는 것보다 데이터 자체의 분산과 편향을 줄이는 방식이 성능 고도화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시스템은 모델과 데이터 그리고 약간의 휴리스틱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개 케이스는 실제 여러 경우에서 모델보다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발하였을 때 인공지능 성능이 개선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엔지니어의 도메인 전문성을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것을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했던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페트병으로 대표되는 고분자 재료의 물성은 여러 단량체 반복으로 인해 발현되기 때문에 일부 단량체가 절단되더라도 바로 파손에 이르지 않고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파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재활용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일부 손상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최적점을 정의하기 어렵고 정의한다고 해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당사 부품으로 재활용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데이터, 목적 함수를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해당 개발 사례에서 제가 정의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면 성형 공정상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원재료와 섞어 사용하면 원재료 사용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감소분을 통해 원가 절감을 달성하는 것이 해당 개발 사례의 문제 및 목표 정의입니다.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매트릭은 고분자의 분자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재료의 인장 특성으로 설정하였고 대상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인 열 가소성 고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인장 특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최적점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사용 가능과 사용 불가능군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측 변수를 활용하여 실제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35개 수준의 샘플을 제작하여 재료를 강제로 당겨 그 반력을 측정하는 인장 시험을 통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결과 데이터는 2차원으로 X축은 변형, 즉 스트레인이 되고 Y축은 이에 대한 반력인 스트레스로 X값에 대한 Y값이 시퀀셜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두 개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재 설정된 매트릭이 로우 데이터에 비해 너무 저차원이라 원래 데이터를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재활용 최적점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아 현재 데이터셋은 언라벨 데이터셋입니다. 현재 설정된 매트릭은 시퀀스 데이터인 인장시험 결과 전체의 가장 마지막 단 한 포인트에 대한 것으로 그 외의 결과들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상세 사례와 같이 두 개의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른 재료인데 현재 매트릭 기준으로 분류하면 같은 소재로 분류가 됩니다. 재활용을 통해 현재 매트릭인 인장 강도와 신율도 변하겠지만 실제로는 로우 데이터 전체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재료의 강건한 관리를 위해서는 시퀀스 데이터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데이터의 유형 변화를 선택을 했고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시퀀스 데이터는 RNN 계열의 네트워크로 인공지능 개발을 합니다. 해당 소재는 항복점을 중심으로 탄성과 소속 영역이 나뉘는 소재인데요. 항복점은 재활용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이는 데이터셋에서 반드시 로컬리티를 갖게 됩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CNN 계열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른 접근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로 유형을 변환하면 플롯 내 곡선으로 로우 데이터가 모두 표현됩니다. 여러 점으로 이루어진 전체 데이터를 이미지 한 개로 표현하여 표현 불가 영역을 없앴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기반의 이미지 전처리와 이미지 생성을 동시에 구현하여 입력 데이터의 분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언라벨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 유형을 변경하여 매트릭은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최적점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재활용 정도에 따른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재활용 이력이 누적됨에 따라 X 전체 영역에서 특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Y값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법을 재료공학에서는 모듈러스 분석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에 따른 모듈러스 변화는 분자량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도메인 지식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현재 문제를 간단히 정의하면 물성 변화 패턴을 반영하는 저차원의 피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왼쪽 두 개 그래프는 인장 곡선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였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데이터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총 250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장 곡선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는 리만 인테그랄을 활용한 적분값 하나로 그래프를 표현하였습니다. 로우 데이터에서 모듈러스 분석을 통해 패턴을 확인하였고 인테그랄 밸류 분석 결과가 유사한 패턴을 갖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를 표현하는 저차원의 피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공학에서 인장곡선의 면적값은 터프니스라고 하는 재료 특성으로 재료가 파열에 저항하는 강도를 나타냅니다. 물성 저하를 표현하는 피처를 적분값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1차원 피처를 활용하여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 사용 가능 군인 OK, 사용 불가능 군인 NG에 대한 바이너리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현대자동차 차량 개발 표준의 규제치를 활용하여 두 개 수준을 추가로 노 라벨링 진행하였습니다. 물성 저하가 덜 발생한 12개 샘플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재활용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정의할 수 있는 작업을 모두 마치고 분류 모델 개발을 위한 베이스라인 모델 탐색을 하였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레즈넷을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로 설정하였고 앞서 소개한 정교한 알고리즘 기반의 전처리로 데이터셋을 분산을 낮추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완료한 결과를 최종 성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성능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모델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곡선의 특성이 정확하게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액티베이션 맵을 시각화한 결과 인풋 이미지에서 곡선이 정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된 이미지는 조금 추상적이라서 다음 페이지에서 벡터 형태로 한 번 더 모델 작동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6개의 그림은 테스트 데이터들이 컨볼루션을 지날 때마다 나오는 벡터들을 디스니 알고리즘을 통해 강제로 2차원으로 축소하여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에선 OK와 NG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지만 깊은 컨볼루션 레이어로 갈수록 분류가 잘 되고 마지막 풀링 레이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선형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드캠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OK와 NG로 판단한 근거를 활성화시켰고, 재활용이 반복됨에 따라 물성 저하가 일어나는 재료 광학의 도메인 지식과 얼라인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이 잘 작동한다라는 가정하에 데이터와 도메인을 신경 쓰겠다라는 접근 방법이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익스플레이너블 테크닉을 통해 하이 레벨에서 모델 작동 과정을 확인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개발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선형 자료 구조 중 그래프를 활용한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프는 노드와 에지로 구성된 비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제가 접하는 데이터 중 그래프 자료 구조를 띠는 것은 고분자 재료의 화학 구조입니다. 고분자를 이루는 아톰을 노드로 표현하고 아톰 간의 결합, 즉 본딩을 에지로 정의하여 그래프로 표현한 데이터 포맷을 몰 포맷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화학자들이 고분자를 비선형 자료 구조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케미컬 인포메틱스라는 분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은 특정 고분자를 제가 직접 그래프 자료 구조로 정의했던 과정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분자의 스트링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 고분자를 선형 자료 구조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톰과 본딩 정보를 활용하여 비선형 자료 구조인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피처를 정의해 주는데, 해당 코드는 아톰끼리 어떤 본딩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노드와 에지 피처를 활용하여 고분자를 정의하면 4번 그림과 같이 그래프 자료 구조로 고분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분자는 30개의 아톰과 60개의 본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고 1개의 물성을 갖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와 에지 피처는 도메인 엔지니어가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노드와 에지의 피처를 정의하는 수준, 즉 피처 엔지니어링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피처 셋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드 피처는 총 6가지 수준, 에지 피처는 총 3가지 수준으로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 피처의 베이스라인은 아톰이 무엇인지, 오비탈의 정보는 무엇인지, 공유결합 정보는 무엇인지, 수소결합은 있는지, 아톰의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에지 피처에 대한 영향성을 중심으로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키텍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그래프 어텐션을 사용했고, QM9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분자에서 물성 하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3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아키텍처를 이용했지만 에지 피처가 추가됨에 따라 보다 나은 피팅이 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매트릭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노드와 에지의 피처로 선정하는지는 순수하게 엔지니어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이토치가 좋은지 텐서플로어가 좋은지, 나는 텐서플로어만 할 수 있는데 협업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저는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로 변환하면 되니 아무거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개발 사례에서는 매트랩을 사용했고, 두 번째 개발 사례에서는 파이토치를 활용했습니다. 사용의 근거는 매트랩이 신호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강점을 갖고 있어서이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파이토치에 구현이 잘 되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없으면 사용하기 쉬운 케라스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저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결정해야 올바른 선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에 특화된 최적의 프레임워크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성능과 개발 효율로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길었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샤시 제조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료 개발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메인 중심 인공지능 개발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들어왔던 사전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인공지능 모델에도 차이점이 많을 텐데 활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요인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로스 같은 이제 학습 이력 그리고 이제 애큐러시와 같은 이런 학습 메트릭들도 모델 셀렉션에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지만 실제로 모델 개발이랑 이제 사용할 디플로이 관점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량화 관점에서 좀 접근을 많이 했고 베이스라인 아키텍처가 유사한 성능이라면 이제 남은 성능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따라잡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랑 컴퓨팅 파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루프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라인 아키텍처의 성능이 유사하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사용 가능한 웨이트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모델을 탐색을 했어요. 실제로 최신 모델도 좋지만 이제 웨이트가 없고 모델 구조만 페이퍼로 공개된 네트워크는 제가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학습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웨이트가 공개된 프리트렌드 모델을 최우선으로 좀 탐색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메인 중심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모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도 10개가 넘는 모델로 테스트와 실험을 좀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뭐 오래된 모델이라도 사용하기가 일단 쉽고 학습이 빠르면서 배포가 가볍고 성능이 충분히 나오는 모델을 최종 모델로 좀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사전 질문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상이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적당한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델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저만의 전후 처리 테크닉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풀배치 학습을 하더라도 이제 데이터가 에포마다 들어가는 순서가 분명 다를 거거든요. 결과는 완벽하게 리프로듀스블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배치로 학습을 한다고 해도 입력된 데이터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성능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성능이 이제 조금씩 상이한 경우라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결과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제 훈련 옵션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온 시점에 파라미터를 아웃풋으로 꺼내는 기능들이 파이터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면 모델 선정이 잘못됐거나 모델이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explainable 테크닉을 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CNN 모델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입력 레이어와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이제 이미 테스트 데이터를 넣는다고 가정을 한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입력 레이어와 가까운 콤보에서 출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좀 활성화시켜보고 그것을 통해서 의도한 대로 학습이 된지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액티베이션 앱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 사진을 학습시켰으면 개에 대한 특징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력 레이어에서 가까운 콤보 레이어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을 활성화시켜서 개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뭐 이제 개가 아닌 뭐 배경이라던가 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사실 모델이 똑바로 안 돌아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 이런 이제 곡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잘 활성화가 되는지 학습이 잘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깊은 콤보로 갈수록 이미지가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좀 쓸모가 없는 기능인데 앞쪽엔 학습이 완료된 콤보 레이어를 활용해서 앞단에 있는 콤보들은 사실 좀 결과가 우리 눈에도 좀 받아들여지기 좀 쉽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결과는 이제 여기 19페이지에 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얻었냐면 요 점 하나가 사진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진 액티베이션 맵 하나를 티스니로 차원 축소로 해서 2차원으로 강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분류가 잘 되는지 이런 익스플레이너블 테크닉을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모델이 내가 그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잘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키텍처를 바꾸든가 뭐 아키텍처 베이스라인을 좀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좀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전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진동 신호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적인 거동 그리고 진동 신호, 진동과 같이 기계 시스템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펙트로그램 피처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도메인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을 접목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진동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처리했던 데이터 중에 스펙트로그램 피처를 활용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처리했던 데이터는 소음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신호라는 경우는 신호 같은 데이터는 이미지보다 입력의 차원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로 데이터를 트랜스폼하는 경우는 신호 처리하는 기술은 필수적이고 뭐 일반적으로 쓰는 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웨이블렛 트랜스폼도 있고 뭐 이런 트랜스폼 유형이 좀 크게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트랜스폼을 해서 복합적인 기계 시스템의 정보에서 정보 신호에서 이렇게 유효한 피처를 도출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희 눈으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제 학습에 필요한 뉴메릭 밸류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계 장치 소리와 부품 소음이 섞인 그런 시험관 발생 신호를 처리하는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찾았어요. 그래서 VGGC라는 프리트렌드 네트워크의 인베딩 레이어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발생할 음원을 프리트렌드 인베딩 레이어에 놓고 이제 음원 하나를 128개 피처로 변환을 시켰어요. 128개 피처는 사실 그냥 숫자만 128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도메인 지식을 데이터의 라벨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라벨에 대한 피처 셀렉션 알고리즘을 좀 써서 유한 피처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음원을 하나 집어넣고 128천 피처를 얻은 다음에 이 피처에 있는 뭐 라벨이 몇 개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을 했을 때 라벨을 몇 개쯤 주면 이게 데이터 128개 데이터가 잘 나눠지는지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피처를 좀 줄여봤는데 사실 이게 뭐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제가 수행했던 과제에서는 사실 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트렌드 모델의 인베딩 레이어를 활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혹시라도 데이터를 잘 구할 수 있으시면요. 프리트렌드 모델을 이제 갖고 계시는 그 데이터에 맞게끔 파인 튜닝을 해서 인베딩 레이어를 좀 활용을 하고 피처가 줄여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인투이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유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제 실험실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소리랑 가장 유사한 소리로 학습된 인베딩 레이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기학습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데이터로 파인 튜닝도 하지 않고도 사실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잘 활용이 되었던 것 같고 인베딩 레이어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지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인공지능 도메인과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해당 업무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엔 인공지능으로 접근한 건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공정 변수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래 엔지니어링으로 가정한다면 요 흰 색깔에 대한 것을 얻는 거고 예측 변수는 두 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수식화를 선형으로 나타낸다면 y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항상 많이 물성을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측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없어서 최적화가 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할지 이것저것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입사하기 전까지는 컴퓨터 언어를 전혀 못했었고요. 컴퓨터 언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뭐 하이레벨 언어부터 시작했어요. 뭐 잘 아시는 파이썬 그리고 이제 이미지나 신호 처리에서 많이 쓰는 매트랩을 중심으로 좀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안에는 뭐 라이브러리나 툴박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뭐 다양한 용역 과제라든가 상업 과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부족한 내용들은 보강해 나가면서 기술을 완성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호 회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몇 개가 있었는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했고요. 이런 질문 저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건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뭐 여지가 없죠, 사실. 여지가 없는 거고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데 어,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건 좀 사실 무책임한 대답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뭐 적정 수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 이력,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로스가 꾸준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발표 자료도 있지만 사실 입력 데이터의 분산을 많이 줄였어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이제 데이터를 물성 평가를 진행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잘 보니까요. 제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파란 선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엑시스 옵션도 전부 다 지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텐시티를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했고 결국은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리면 결국은 입력에 대한 분산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데이터는 저는 한 500개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운영진에서 깜짝 이벤트를 한다고 하시는데 다들 참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운영진에서 안내사항이 있다라고 좀 문제가 왔네요. 네. 지금 운영진 쪽에서 연락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 깜짝 이벤트 질문 내용 세 가지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 내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가장 먼저 달아주신 분께 애플 아이맥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맥 저 갖고 싶네요.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연구원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실 텐데 그 협업을 위한 변수명 설정부터 함수 포맷 등 다양한 코딩 규칙을 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협업을 아직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참고용 책이나 사이트가 사이트 아니면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또 제가 비전공자 출신이고 혼자서 좀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험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속이 재료 개발이 좀 메인인 업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대부분 좀 혼자 개발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제를 할 때 작년에 이제 연구개발본부에서 진행한 AI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한 명과 저랑 이제 이 과제를 좀 같이 했었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 과제가 사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했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GitHub라든가 이런 좀 버전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플랫폼을 좀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네, 그 시간이 조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발표는 대답 질의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학습화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볼루션을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컨볼루션을 지난 액티베이션 맵을 좀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력단에서 액티베이션 맵을 활성화시키는 기술 중에 그레디언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기술이고요.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한번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우수 질문자 선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사전 질의가 아니고 처음으로 질문 주신 서지혜님이 을 우수 질문자로 좀 어, 선정을 하고 이제 오늘 오늘 Q&A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